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래 5년간에 걸쳐 추진할 국가발전, 경제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5중전회가 26일 베이징에서 비공개리에 개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 이른바 13.5 규획을 사실상 확정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13.5규획에서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6일 시작된 중국의 18기 5중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시장 중심의 개혁에서 샤오캉 사회 구현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매체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경제성장 유지, 산업 구조 조정, 시스템 개혁, 생태 문명 건설 등이 4대 핵심 과제로 꼽힌 가운데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사업과 국유기업 재정 및 세제 금융개혁 등 각종 개혁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뒤 10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1.5% 감소하며 연율 기준으로 46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판매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냉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이달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7을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인 마이너스 9.5보다 악화한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6.5보다도 감소폭이 큰 것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댈러스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 여파가 아직까지 텍사스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8%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 정책 담당자들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올리는 것은 꺼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폭이 내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6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돼 2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석유 관련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미국의 원유 생산이 상당히 감소해 하루 40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중국이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하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이 아시아 증시에는 뒤늦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또 이미 지난주 증시에 반영됐던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간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1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19% 올랐고 나스닥은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어제는 부진하게 나타났었고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질이 주춤하면서 지수에는 좀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가총액 세계 1위의 애플이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전일 아마존과 MS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 실적이 좀 좋았던 만큼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강보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오늘부터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올라가던 유럽 증시는 어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영국 증시는 0.42% 하락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0.54%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0.06%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유럽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사그라들었고요. 이 대신에 미국의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 마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1.4% 하락하면서 44달러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0.9% 하락하면서 47.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급락세의 유가는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 하락은 이 수요 부진으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0.5% 오르면서 3,429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65% 오르면서 19,0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 역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시아 시장뿐 아니고요. 어제 우리 국내 시장도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국내 마감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는 일단 0.38% 오르면서 204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28% 오르면서 69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특히 어제 시원하게 오르면서 690포인트를 나흘 만에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 코스피는 출발은 조금 더 강했습니다. 2050선을 조금 넘어서나 싶더니 다시금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2040선 후반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실적별로 어제 종목의 움직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일보다 9원 오르면서 이 1,130원대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율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오중전회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고요. 미국의 FOMC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래도 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이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중국의 오중 전회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한 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이 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는 새벽에 나오니까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같아요. 어제 오후부터인가요?
그냥 따뜻한 화로불이 생각이 납니다. 그 화로불에 군고구마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만큼 이제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면서 그 비가 내린 것도 이게 전국에 너무 가물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은 이게 단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최근의 모습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앞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의 움직임에 따라 11월, 12월 앞으로 향후 두 달간의 주가의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전일장 리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죠. 자, 미국 시장 FOMC 오늘 27일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열리죠. 이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한 23포인트 하락했고요. 죄송합니다. 다우는 2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조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오늘 밤에 FOMC 회의도 열리지만 애플의 주가가 발표가 됩니다. 애플의 주가가 발표되는데 어제 장에 애플 주가는 좀 하락했어요. 여기에다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애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중요하죠. 왜냐?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다소 영향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열리는 애플의 주가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다우존스 주가지수의 일봉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드린 1차 저항선이 돌파가 됐죠. 네, 돌파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항선 돌파에 따른 눌림목은 있겠죠.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은 있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 애플의 실적이 전문가들이 예상치 시장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FOMC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회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미 추세적으로 본다면 상승 전환에 완전히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일 한번 시장 가볼까요?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22 드라기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 있다는 시사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난주 금주 초까지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제장에서는 혼조 양상을 보였죠. 독일은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한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하락하는 관망입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랑 마찬가지로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이 놓여져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투자 심리가 완전히 후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폭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혼조 양상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기조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유럽 증시에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독일 시장입니다. 유럽 증시는 아직 1차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최근 3일 동안에 완전히 바닥에서 탈출한, 제가 이미 이것은 지난 목요일장, 그렇죠? 지난 목요일 22일장이었습니다.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역헤드 숄더의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저항선 근접에 따라 눌림목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 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촌매의 관심권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일본 시장의 경우는 전일장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12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0.6%가. 물론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완전히 일본 시장도 바닥 탈출에 성공하는, 특히 일본은 30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융정책회의가 열리죠. 과연 일본은 이번 그 금요일 날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번에 일본도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상승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핫 이슈입니다. 중국. 자, 중국이 어제부터 오중전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중국. 자, 이 오중전회가 실시가 됐죠. 이 오중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코멘트 4일간 열립니다. 월, 화, 수, 목, 목요일 날 이제 마감이 되는데, 마감되면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또 중국은 이미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4.35%. 그리고 지준율도 17.5%, 0.5%가 인하가 됐죠, 지준율. 그래서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준율이 인하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이것이 호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중국 증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완전히 바닥에 탈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도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이뻐요. 지난 8월 초에 고점을 실하는 이후 밑으로 하락하는 가격의 조정, 그렇죠? 그리고 지난 8월 말부터 2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이 점점적으로 높아지는 전형적인 바닥 탈출 신호, 상승 기조로 전환된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점진적인 상승 전환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죠. 전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증시, 해외 증시 동향은 이미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1차 목표했던 저항선에 근접하든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 상승했다는 눌림목은 있을지언정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부터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리뷰,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부터 또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좀 챙겨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오중전회 관전 체크포인트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오중전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물론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뭐 주로 FOMC 회의라든지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 대표 기업들의 실적, 이것이 이제 국내 투자들의 그 체크 포인트 중요 사항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FOMC 회의보다도 어제부터 실시했던 오중전회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오중전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중전회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서 5번째 회의를 오중전회라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7차례의 회의가 열립니다. 중앙위원회 회의가. 그중 5번째 회의가 오중전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국 중앙위원회는 왜 중요하냐면 중앙위원회 위원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후보위원이 150명, 그래서 350명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200명만 투표권이 있죠. 그래서 이 중앙위원회는 위원 200명이 형성되는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인대라고 있죠. 전국인민대의원대회.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인대는 형식적인 기구의 가능성이 비중이 높고요. 오히려 실질적인 정책 의결기구가 중앙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 중앙위원회에서는요, 중국을 이끌어가는 지도부, 중앙정치국원이라고 하죠. 이 중앙정치국원이 중국은 25명입니다. 이 25명의 중앙정치국원을 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앙위원회가 중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오중전회라는 것은 5번째
번째 회의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일중전회, 이중전회라고 합니다. 이 일중전회와 이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최근 중국을 이끌고 있는 이 시진핑 정부도 지난 2013년도 이중전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3중전회, 3차 회의, 3중전회는 지도부의 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3중전회고요. 그리고 5중전회. 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5중전회는 새로운 중국의 앞으로 미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5중전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60년 초에 새마을운동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중국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경제 발표를 하는데 그 경제 발표 바로 전에 열리는 것이 5중전회입니다. 그래서 이 5중전회에서는 주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5중전회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개발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중국의 계획이 2016년서부터 2020년도까지죠.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5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중전회는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중국의 모든 상황을 선도할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전반전에 걸쳐서 중국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5중전회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열린 이 5중전회에서 과연 중국이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7% 고성장률을 유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붕괴가 된다면,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느 선까지 유지하는지 여부, 이것을 포함해서 이 5중전회의 결과물이 그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5중전회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치와 사회, 문화까지 중국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회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전하는 만큼 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의 5중전회까지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국내 증시겠죠. 이 국내 증시 전체적인 리뷰에 더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료, 저는 이것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오늘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애플의 실적, 미국으로 보는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5중전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일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추가 약정 완화가 실시되는지 여부, 또 유럽 드라기 총재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드라기 총재가 과연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과 맞물어지면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보다, 특히 저보다도 더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이미 배팅을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이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모두의 미국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차트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습을 보면요, 어때요? 지금장 완전한 상승장입니다. 자, 재료 다 부인할까요? FOMC의 5중전에 기업의 실적 다 없다고 치고 백지 상태로 치고 현재 있는 상태로 본다면 세계 증시는 상승 기조입니다.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제 동향, 유가 동향, 환율 동향, 그리고 FOMC 회의, 5중전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 지표가 나쁘면은 상승 기조인데 다소 쉬었다 가는 거고요. 좀 천천히 가는 거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상승 탄력도가 예상보다 좀 더 가파르게 가는 거고,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투자 전략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승 기조에 완전히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미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지난달, 이달 초부터도 국내 코스피 시장의
1차 저항선 때가 2050포인트는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상승의 목표치보다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도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죠? 10월 21일 처음으로 2050포인트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그죠? 근데 첫 번째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두 번째 시도가 있었고, 어제는 바로 못 미쳐 2049포인트로 시작했다가 2048포인트로 마감되면서 어때요? 2050포인트 시도는 못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205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이 세 번째 돌파 시도입니다. 이번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난주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돌파 시도보다 이번 주에 있을 세 번째, 네 번째 돌파 시도가 훨씬 더 이무롭고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미 여러 차례 물량 소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1차 저항선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항선에 대한 1차 저항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 증시는 이미 상승 기조로 접어든 모습이다. 특히 제가 위에 차트 한번 보세요. 직사각형의 파란색 박스를 쳐드렸습니다. 이게 기관 외국인 동향이거든요. 위에 게 기관의 동향, 밑에 게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모습이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자, 외국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불안 요인인데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매도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미비합니다만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1천억 원대 이상의 순매수 수율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제 1123억 원, 그리고 어제 1158억 원의 순매수 수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수했다 하여 이제 매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 수율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패턴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도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겠고, 그리고 혹여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 시즌을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단기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는 무엇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나는 시장 전망 그런 거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좀 한번 알려달라 이러신 분이 많죠. 투자자들 중에. 자, 그렇다면 종목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실적 고전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배터리 부분의 관련주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나머지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상이변에 관련해서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기상이변, 대표적인 엘니뇨죠. 이 기상이변에 관련된 농수산물 관련주들, 농약과 비료 관련주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증권주들, 증시가 호조세를 보인다면 증권업종의 최대의 수혜주죠. 눈여겨보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하고 내수 유통주들 역시 눈여겨보셔라. 최근 들어 바이오 관련주들 눈여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첨단 산업이죠.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저하가 된다면 이 같은 이 바이오 헬스 관련주들이 역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정을 깊게 받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매력이 있죠. 이 바이오 그리고 또 내수 유통 관련주들. 이 내수 유통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금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고 역점 3위 내수 활성화죠. 그래서 요즘 청년 펀드도 막 가입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내수 유통 관련주들도 역시 올 연말 11월과 12월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이 상승 기조로 접어든 만큼 이 매수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조정은 조금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요. 전기차 관련주와 증권주 그리고 농업 관련주와 바이오 그리고 내수 유통주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준 남자 여러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은요 스물스물 자꾸 기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안 움직이면 그것이 언제 주목받을지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다 보면 결국은 그 종목이 제대로 올라올 때는 자꾸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이 그 종목을 결국은 제대로 수익도 못 보고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시간에 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은 여러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성장성만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장성을 기다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바로 심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늘 본인의 마음을 닦고 수양하는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지금의 어떤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스물스물이지만 결국은 상승 궤도를 이어가고 있고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했던 대로죠. 그러니까 미국의 9월 금리 인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세계 글로벌 증시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역시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향후 2년 내에 증시에 큰 리스크는 없다는 얘기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것은 단기적인 조정이었을 뿐이고 결국은 중장기적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간의 박스권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는 그때 증시는 제대로 된 부양에 대한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는다. 내가 조금 더 참아줄게. 이런 생각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외신 바로 건너뛰고 서울경제신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오중전의 개막입니다. 빅 관련주 주목하라. 이 빅이 뭐냐면요. 앞에 B는 베이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I가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린,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요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요걸 좀 확대해 보면 요겁니다. 유아 베이비 쪽은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된 용품 시장이 최대 31조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산화 정책에 대한 완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 용품 시장이 최대 31조까지 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유아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사실은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이런 관련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어제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결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은 AIIB, 즉 1대1로 정책, 그죠?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그죠? 우원개발, 바로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SO 산업 쪽에서의 가장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원개발 강조드렸으니까 그거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가 여기 보면 친환경입니다. 전기차 등에 연 3,700억에서 4,800억 위안 투자 관측이 된다. 즉 이건 뭐냐면 전기차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겠다는 얘기. 이건 계속 꾸준히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중국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고도의 산업화 전략을 쓰는 바람에 공해는 더 심해졌고요. 그 공해가 심해진 공해, 그것을 이제 탄소 배출권의 어떤 협약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 쪽에서, 즉 공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 쪽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차를, 전기차를 공급하는 거에서
전기차 세제 전환을 매물로 해서 오히려 전기차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또 하나 이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공해 정책까지 어느 정도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빅, 즉 베이비 인프라스트럭처 그린이 바로 이 오중전회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들이 좀 반응을 했죠.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베이비 즉 유아용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도 우원개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14차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및 관련 수혜 산업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산화 제한 정책 완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메일유업, 남양유업 이런 게 나오고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죠. LG화학, 삼성, SDI, OCI, 하나케미칼 이건 지극히 우리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이죠. 여기서 무원개발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 지역 그리고 코디에스 이런 전기차 쪽에서의 코디에스 최근에 굉장히 잘 갑니다. 저점만 좀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으로 보면 두산인프라코아, 진성TEC, 대창단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원개발이 빠진 거예요. 그죠? 항만, 운송 등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우원개발이 빠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위에서는 제로투세븐이 빠졌다고 보면 되고 밑에서는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코디에스 이런 종목,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종목군이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지역균형 발전에서는 우원개발 이런 회사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에서 떠드는 종목보다는요, 떠들지 않는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자, 중국 법인 본계도 올려 5년 내 중국 증시 상장하겠다. 이거 어느 회사 얘기일까요? 장수성 현지 공장 생산 본격화. 내년 3월 6개 라인 풀 가동된 연간 매출 1,000억 추가 기대. 높은 성장성에 140억 투자 유치까지 했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위에 나와 있죠.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업계 강자 상보입니다. 자, 이 상보는요, 어떤 회사면, 광학 필름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면서요, 신성장 동력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신성장 동력에는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게 있죠. 꿈의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의, 그래핀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연료 감형 태양전지 실내에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 보조 배터리 이게 나온대요. 여기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그래핀 하이 베리어 필름도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 자, 상보는 습식으로 베리어 필름, 외부 환경 차단 필름을 양산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의 신소재 그래핀, 이것은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향후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핀이요, 우리가 대표적인 주자로 본다면, 상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 사명이 로엔케이였어요. 지금은 인스코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래핀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두로 치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쪽에서 실적이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딱 꼽아본다면 이 상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표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굉장히 순박하신 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2번 정도 뵀었는데 굉장히 순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 출신의 어떤 특유의 이런 뚝심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주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겠죠. 근데 이 상보는요, 계속 끊임없는 R&D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갔던 회사입니다.
그럼 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주가에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AMOLED나 이쪽에 디스플레이와 관련주에 엮여서 주가는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상보의 대표님은 계속해서 이 김 회장님이죠, 그죠? 계속해서 뭘 했느냐? 계속 R&D를 아끼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에 날개들을 붙여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보를 좀 주목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이 꿈의 신소재 그래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점점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상보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동사는 당연히 어떤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하겠죠. 주가 역시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보 얘기하시면서 아침에 흐뭇해지네요. 좀 굉장히 몇 안 되는 참 진솔한 CEO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CEO 리스크라는 것은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이트론이라든가 이화전기 갑자기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 정지가 걸렸습니다. 자, 그거 왜 그럴까요? CEO 리스크였어요. 결국은 업무상 배임 횡령이었습니다. 자, 이 이트론은요 예전에도 이 한번 업무상 배임 횡령건이 걸려서 어떤 거래 정지가 한번 걸렸었던 경험이 있던 회사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CEO는 언제든지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한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계시면요 이게 상한가 같지만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걸렸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내 돈이 언젠가 이 CEO 리스크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기업이 아무리 단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CEO 리스크가 큰 기업들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고 가시면 폭탄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 폭탄을 선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좀 참고해 보세요. CEO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상보라는 기업을 통해서 조금 더 좀 길게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좀 길게 내가 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근데 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앞으로 꿈의 신소재의 그래핀이라는 부분들이 날개를 달았으니까. 그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CEO 리스크가 없다는 것. 정말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모르는 CEO들이 발표하는 대규모의 유증. 이런 것들 역시 CEO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EO 리스크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호주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죠. 대규모 대형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S 시장의 공략을 곱비재는 삼성 SDI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첫 전력망용 ESS 프로젝트 가동 실증 마치고 내년 전력으로 확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업계는 호주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ESS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삼성 SDI가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기반을 다졌다. 자, 이 ESS, 즉 SDI의 이 대용량 2차 전지 이 사업들은요 앞으로의 어떤 발전성을 의미합니다. 2차 전지가요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은 규모죠, 그죠? 굉장히 작은 용량의 2차 전지였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동 자전거 이런 것에 대해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그죠? 그 다음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S, 대규모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2차 전지 사업들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의 어떤 치킨 게임적인 측면에서 상승의 제한적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적 요소에서 지금은 어떤 기대감이 더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캐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마켓시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ESS 시장의 마켓시어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전지 시장의 뜨거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2차 전지 다루는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최근 주가의 양호한 흐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세를 좀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친 단계였다면, 이제 추세들을 돌려 세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돌려 세우지 못합니다. 한번 들었다가 또다시 큰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사시라고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70%를 뛰어넘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32%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자, 삼성은요, LCD하고 OLED의 투트랙 전략에 깜짝 실적이 나온 거고요. 이 LCD가 이제 눈이 좀 덜 부시는 디스플레이죠, 그죠? 가장 실패했는 게 뭐냐면 LED예요. LED는 어떤 눈도 부시고, 그 다음에 이 LCD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느냐, 눈부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LED 쪽에서는 OLED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OLED하고 오히려 예전에 싼 가격을 줄 수 있는 LCD하고의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실적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근데 LG는 여전히 보면 IPS 패널을 하면서 또 LED TV에 대한 부분들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죠. LG가 늘 보면 이제 늦어요. 늘 늦게 대응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그러면 너무 빨라요. 안 그러면 너무 빠르고, 원래 사람들이 너무 빠르면 그거 쓰지 않습니다. LG가 스마트폰 쪽에서 보면요, 스마트폰 전신 단계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어떤 어플리케이션 비슷한 걸 깐 그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게 LG에서 처음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프라다폰 그래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LG가 그 이후에 늦어버렸어요. 너무 빨리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AMOLED나 OLED 쪽도 LG가 먼저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때 불량률 한참 높을 때. 그리고 삼성이 뒤따라가면서 그냥 이 시장을 확고히 굳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LG가 왜 그러는가면 너무 빨리 간 것들을 좀 뒤로 물려놓고 또 뒤에 걸 끄집어내는데 LCD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LED를 끄집어내버렸습니다. 늦어요. 늘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자꾸 영업이익이 줄고 주가 역시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도 매력도지만 이 LG 디스플레이의 IPS 패널에 대한 얘기들은 세계적인 호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저평가 구간인 것을 여러분들 한번 꼭 좀 참고하시라고 들고 나왔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의 지금 강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다 읽어드렸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리스크는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유럽도 돈을 풀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양적 완화, 즉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 유동성 장세에서 상승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얘기 제가 주말 강연에 준비했습니다. 대구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대구 테크노파크 2층에 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명확한 얘기들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의 진한 정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어제 중국의 오중전해를 맞아서 산성 LNS가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장중에 23%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장중에는 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오중전에 관련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재료가 이제 목말랐던 그런 종목 산성 LNS를 장기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저는 23%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역시나 이제 바닥권이라 그런지 상당히 급등주로서의 등락이 상당히 좀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장중의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가 사실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상증자 설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할 때, 그리고 바닥권일 때 이런 설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희한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제 어제 말씀드린 23% 정도 급등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었지만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이제 10만 원 미만대 8만 원대, 9만 원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아졌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61선에 대해서 거의 3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0월달 내내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61선이 저항으로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저항을 반드시 갭상승으로 돌파해야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한미약품이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현재 어제 같은 경우 한미약품 일단은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그런 조사 설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말씀드렸던 장중 조정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52만 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선수의 상승 구간으로서의 클라이막스 구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50% 가까이 상승폭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 구간들이 점진적으로 나올 수 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부근대, 특히나 매수가 부근 정도 오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겠지, 이런 심리적인 스스로의 컨트롤 조금 버리시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잘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자, 오늘도 물론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동안 매수하셔서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매수가 부근에서 혹은 차익 실현 일부를 하시는 전략, 자,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서서히 차익 실현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코스닥 지수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 61선을 상향 돌파하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놀자주들, 특히나 이제 엔터주들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주들, 우리가 보유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 차원에서 한 번쯤은 크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슈팅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위메이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61선 우하향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말씀도 드렸지만은 왜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 매입 70억 원 이상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들, 특히나 이제 부산에서 11월 달에 열리는 지스타에 대한 부분들, 신작 게임에 대한 평가나 흥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제 게임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도 뭡니까?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이 좀 나왔던, 상한가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충분히 위메이드나 기타 게임주들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어떤 그런 항공모함이 선회를 하는 듯한 그런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들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철강주들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조선주들보다는 철강주들, 건설주들보다도 철강주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빠져도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러한 그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그런 이유, 많은 분들께서 매수해서 수익 중인 분들보다는 물려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방송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물려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멍하니 바라보고 계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면서 포스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금씩 단기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점.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지속 보유하셔서 수익 내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말씀 좀 드렸었죠. 이번에 대구, 부산 강연회를 통해서 느낀 점,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개인들이 조금 달라진 것이 없구나.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조금은 좀 실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 좀 케어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상승 파동에 있어서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가는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시 그에 대한 문의 우리 밤 10시에 종목특합스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전략도 함께 짜셔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어제 시장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차익시점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위메이드 상승폭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관망하시는 전략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현명한 시장 대처법 주셨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도코 멘토의 종목 투캅스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도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출발 쟁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